저는 결혼한 지 10년 된 남자입니다. 작년 여름에 처가 식구들과 휴가를 갔어요. 처형과 일이 있었는데 입이 근지러워서 이 공간에 풀어놓으려고 들어왔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처가 식구는 아들 하나에 딸 셋인데 와이프는 둘째 딸이에요. 처가 식구들이 다 키가 170이 넘고 날씬해요. 처형, 와이프, 처제 모두 2살 터울로 비슷한 또래고 모두 55 사이즈예요. 그런데 우연히도 휴가 온 날 문제의 사건이 생긴 겁니다. 처형이 자매들끼리 커플 티셔츠 입고 놀자고 똑같은 옷을 사온 겁니다. 휴가철이라 차가 막히더군요. 오후 3시쯤 리조트에 도착하여 수영도 하고 선탠도 하며 신나게 바닷가에서 놀았습니다. 물놀이를 하니 다들 허기가 져서 저녁을 차렸어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로 달렸습니다. 취기가 한참 오르니 처제가 노래방 가자고 제의를 해서 다 같이 리조트 지하에 있는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진하고 처형 성격을 잘 몰랐는데 처형이 노는 모습을 보고 엄청 놀랬어요. 처형은 가수 뺨치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더군요. 처가 식구들과 노래방에 와본 적이 없어서 누가 노래를 잘하고 잘 노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사남매 중에서 처형이 제일 잘 놀았습니다. 잠시 처제 이야기를 하자면 결혼 전 처가에 놀러 갔을 때 언제나 짧은 바지를 입고 있던 적이 많았어요. 처제에게 바지가 너무 짧다고 지나가는 말로 한번 얘기한 적은 있었어요. 처제는 긴 다리를 자랑하고 싶은데 그걸 지적하냐며 형부는 이렇게 롱다리를 본 적 있냐고 하면서 쿨하게 웃어 넘기더라고요. 처제는 아이가 무척 어려요. 아내나 처형, 처제는 모두 아이 엄마인데 셋 다 아이 낳고 살도 안 찌니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성적이고 얌전한 처형이 노래방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춤을 추는데 그렇게 키가 크고 몸매가 좋은 사람이 잘 노니 이때부터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형의 노래를 더 듣고 싶고 처형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술이 들어가 이런 생각이 드나 싶어 노래방에 다시 들어가서 나는 너무 취해서 일찍 자겠다고 하고 강으로 들어갔어요. 처형, 아내, 처제는 귀찮은지 다들 씻지도 않고 아까 입었던 같은 티셔츠를 입고 깔깔거리며 놀다가 방으로 돌아왔어요. 죄다 애기 엄마들이라 큰 방에서 애들 재우고 자매들은 작은 방, 사위들과 처남은 거실에 요를 깔고 잤어요. 새벽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왔는데 비몽사몽간에 작은 방에 가서 아내 옆에 누웠어요. 아내를 껴안았는데 아내와는 느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순간 잠이 깼어요. 알고 보니 처형이더라고요. 너무 민망해서 죄송하다고 슬쩍 말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와이프 자매들은 애들 밥 차려주느라 분주했고 애들은 수영복 입고 해변에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 때문에 민망한 마음에 하루 종일 처형 눈도 못 마주쳤어요. 그날 저녁에도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회를 포장해 와서 숙소에서 먹고 소주를 마셨죠. 위에 썼다시피 처제와는 스스럼 없는 사이입니다. 처형은 지방에서 교사를 하고 있어요. 교사 부부죠. 큰형님이 과음하고 먼저 씻으러 간 뒤 처형이 외롭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술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회 먹으면서 서로 얼마나 자주 하냐 이런 얘기가 오갔거든요. 저는 아직도 신혼 같다고 했고 처제는 자기는 하기 싫은데 남편이 워낙 적극적이라 귀찮더라고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처형은 조용히 나는 남편과 6개월 넘게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와이프에게 너희들은 정말 좋겠다라고 하더군요. 형님은 고등학교 영어교사인데 고3
담임을 맡고 있어요. 안 그래도 애들 때문에 피곤하다며 집에 들어와서 잠 자기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끼 많고 똑똑한 와이프를 외롭게 하다니 형님은 무슨 깡으로 그렇게 사는지 참 간도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처형은 결혼한 지 15년 됐고요. 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애들 시선도 신경 쓰이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처형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내가 처형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처형은 방학 기간에 우리 애들을 놀러 보내라고 했고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애들은 2주간 처형 집에서 신나게 놀았고 처형은 감사하게도 애들을 잘 봐줬어요. 교사라 애들에게 치였을 텐데 조카라 그런지 너무 잘 봐주더라고요. 처형 집에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오기로 한 날 와이프는 야근이 있다며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처형 집에 갔는데 형님은 친구들과 골프 여행을 갔다고 했어요. 애들은 하루만 더 있자고 때를 쓰더라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사촌끼리 매일 신나게 놀았는데 집에 가기 싫겠죠. 그래서 알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에 집에 꼭 가기로 약속했어요. 처형에게 그동안 아이들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방방장에 가서 실컷 놀리고 외식하자고 했어요. 애들은 또 신나게 놀았고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고 아이스크림 전문점도 들러서 먹고 왔어요. 애들 짐을 싸고 우리 애들 옆에서 자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더군요. 깨보니 처형이었어요. 잠깐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영문도 모른 채 안방에 들어갔어요. 처형은 오늘 밤 남편도 없는데 자기를 도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처형의 처지를 생각해보니 그동안 무척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형은 애들이 잠들기만 기다렸다가 저를 부른 것이었어요. 남편은 일 중독자다. 집에 와서도 애들 신경 쓰느라 자기를 바라봐 주지 않는다. 애들 때문에 살고 있지 사실.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녀가 너무 가여워 처형을 기쁘게 해줬습니다. 처형은 너무 좋았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런 처형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한 번 더 일을 치렀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처형은 틈날 때마다 연락을 했고 처형 집과 우리 집 중간에서 만남을 가졌어요.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요. 지난달 장인어른 생신에 다 같이 모였는데 와이프가 지나가는 말로 이러더군요. 언니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확 피었네? 라고요. 처형은 수줍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또 다 같이 잠을 자는데 처형이 저를 잠시 깨우더군요. 만나기도 힘든데 창고에 가자고요. 처형은 담요를 챙겨놨더라고요.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또 일을 치렀네요. 언제까지 이 관계를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형의 위태로운 가정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가 있겠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처제, 진정한 어른이 되는 날인데. 선물도 꼭 준비해 주셔야 돼요. 당연하지. 안 그래도 언니가 한 달 전부터 처제 챙기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있다고. 여자 애 낳을 때 잘해주면 평생 가는 것처럼 성년의 날도 처제한테 잘해주면 평생 가는 거라고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던걸. 역시 우리 언니. 선물이 뭔진 말 안 해도 아시죠? 당연하지. 향수는 벌써 고이 포장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고 장미꽃은 내가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미리 주문해 놨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빠졌네요. 응? 뭐야? 내가 줄 게 더 있어? 호호,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전 그날만 기대하고 있을게요, 형부. 그래, 처제. 내가 알아보고 나머지 하나도 꼭 준비해 놓을게. 걱정 말라고. 우리 귀여운 처제는 막둥이로 아내와도 나이 차가 10년이 나는 아내에게는 딸 같은 존재이다.
우리 부부가 결혼하면서 한창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처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면서 따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시골에 계신 장인 장모님은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고이 길러온 막내딸이 혼자 타지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에 걱정이 되어 전전긍긍 어쩔 줄을 몰라 하셨다. 아내도 처제가 혼자 생활한다는 것이 불안했는지 우리 신혼집에 좀 데리고 있다가 대학교 기숙사 자리가 생기면 기숙사로 보내고 싶다고 하였다. 집을 구해주는 건 문제가 없지만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 혼자 자취를 하기에는 너무 험하다는 것이다. 나도 처제를 워낙 어릴 때부터 봐왔고 형부하며 처음부터 잘 따랐기에 별 거부감 없이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데 동의했다. 우리도 아이를 가져야지 생각은 했지만 아직 30대 초반이라 급한 것도 아니니 처제가 기숙사로 떠나기 전에는 눈치껏 아내와 시간을 가지면 되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아내와 나는 맞벌이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시간이 없고 서로 한가하게 얼굴 마주 볼 수 있는 날이 주말인데 주말엔 밀린 집안일도 하고 못 잤던 잠도 좀 보충하고 쉬다 보면 금세 월요일이었다. 시간이 여유가 생겨 데이트하거나 장보러 갈라치면 처제가 마음에 걸렸다. 귀가 축 처져 기운 없이 늘어져 있는 강아지처럼 보여 꼭 같이 동행하게 된다. 시골에서 올라와 만날 사람도 없고 아직 학기 초라 친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니 나갈 때는 처제 먼저 챙기는데 처제 마트 장 보러 가자. 네 형부. 어느새 채비를 끝내고 소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나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면 날름날름 잘도 먹는데 우리 아이 낳으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여보, 나 세탁기 돌린 게 있어서 빨래 널고 분리수거 할 테니까 당신이 미연이랑 나가서 장 보고 저녁에 먹을 초밥 좀 포장해 올래요? 할 게 많아? 같이 나가지. 아님 내가 집에서 일하고 있을게. 당신이 처제랑 나갔다 와. 바람도 좀 쐬고. 아니에요. 매번 당신한테만 집안일 시키고 우리끼리만 놀러 다니니까 미안해서 오늘은 내가 당신한테 양보할게. 날씨도 좋으니 당연천도 좀 걷고 둘이 데이트하고 들어와요. 언니 고마워. 그럼 오늘은 형부 내가 빌릴게. 그렇게 좋냐? 입이 귀에 걸렸네? 아내가 처제를 보고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형부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달라고 해. 한다. 밖으로 나와 당연천을 걷는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바람이 불면 사방으로 꽃잎이 흩날려 그야말로 장관이다. 운동을 나온 사람들과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 우리도 눈이 즐거운 꽃구경을 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흐른다. 나는 형부랑 팔짱 끼고 데이트할 때가 제일 행복해. 나도 우리 강아지 같은 처제랑 팔짱 끼고 데이트할 때가 두 번째로 행복해. 응? 왜 두 번째예요? 난 첫 번째인데. 내가 손해잖아. 당연 첫 번째는 언니지. 내가 형부를 더 빨리 만났어야 하는 건데. 하하하. 나는 뾰루퉁하게 투정 부리는 처제가 귀여워 볼을 살짝 잡고 흔들었다. 언니, 우리 왔어. 데이트 잘하고 왔어? 아니, 형부가 나보다 언니랑 데이트할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해서 김이 팍 새버렸어. 호호, 자기도 참. 아내는 얼굴에 홍조를 띄우고 웃으며 나한테 다가와 허리에 손을 감으며 쳐다본다. 그런 아내가 이뻐 보이고 하루 종일 혼자 집안일 하랴 고생했다는 의미로 이마에 뽀뽀를 해 주었다. 아, 내 눈! 제발 내 앞에서는 자제해 주세요. 난 아직 미성년자라고. 호호, 하하. 우리 부부는 처제의 밉지 않은 호들갑에 다시 한번 웃었다. 미연아, 언니 오늘 회의가 늦어지는데 아무래도 새벽이나 돼야 일이 마무리될 것 같아. 언니 또 야근이야? 너무해. 오늘같이 특별한 날.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사고친 김대리 눈이 찢어져라 째려보고 있다. 나는 못 가지만 형부는 지금 너한테 출발한다고 하니까 화 풀어. 형부한테 내가 우리 미연이 극진히 잘 모시라고 했으니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 성인 된 거 축하해 우리 동생. 그리고 사랑해.
고마워, 언니. 나도 사랑해. 처제, 언니가 같이 축하해 줘야 하는데, 나 혼자 오게 돼서 실망했겠는데? 그래도 내가 언니 목까지 축하해 줄 테니 너무 서운해 하지는 마. 네, 형부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안 그랬음 우울하게 혼자 보내야 하는 성년의 날로 평생 기억됐을 거예요. 선물 잊지 않고 모두 준비해 왔어. 마음에 들 거야. 풀어봐. 남자한테 장미꽃 다발은 처음 받아봐요. 고마워요, 형부. 그 남자가 형부같이 멋진 남자라서 만족. 향수 뿌렸는데 어때요? 성숙한 여인의 향기로 어떤 남자든 넘어올 것 같죠? 당연하지. 눈빛만 스쳐도 쓰러지겠는걸? 그럼 오늘의 눈빛은 형부에게 쏘겠습니다. 으. 우리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집으로 들어갔다. 늦은 밤 시간에도 아내는 집에 아직 귀가하지 않고 있었다. 형부, 저 성인 된 기념으로 술도 한잔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어른으로서 한 잔 따라줄게. 호호, 형부도 참.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선물도 주셔야죠. 응? 이게 다인데? 에이, 제가 제일 바랬던 선물은 세 번째 선물이었는데 형부가 영 눈치를 못 채시니 어쩔 수 없지. 그럼 제가 가져갈게요. 처제!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도 아내는 옆에 없었다. 벌써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고 있는 건가 싶어 주방으로 나가봤다. 아내 대신 처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아내 흉내를 내며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다. 처제, 잘 잤어? 네, 형부, 잘 잤어요? 저는 형부 덕분에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내가 보기엔 그 전이랑 똑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럼 가까이 가서 더 자세히 봐야겠네? 내가 처제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훑어보는 신용을 하자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새색시다. 정말 그 전 어리게만 보았던 처제는 더 이상 없다. 처제는 내가 계속 쳐다보자 괜히 부끄러웠는지 말을 돌린다. 언니는 회사에서 밤을 새야 한다고 전화 왔었어요. 어제 형부 전화 제가 대신 받았어요. 그랬어? 나는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식탁에 놓여있는 접시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형부? 응, 처제, 이게 뭐야? 딱 보면 몰라요. 형부를 위한 사랑과 정성의 계란 후라이. 아, 계란 후라이였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형부를 위해 준비한 아침이니 기분 좋게 먹어주면 좋겠어요. 처제, 우리 서로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걸 하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긴. 아침은 내가 차릴 테니 처제는 나 요리하는 거 감상하면서 기다리란 뜻이지. 호호, 네. 맛있게 해주세요, 형부. 후라이팬에 계란을 터뜨리고 양념통에 있는 소금을 몇 번 쳐서 간을 했다. 토스트 빵도 몇 개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는 동안 처제에게는 냉장고에 있는 오렌지 주스를 컵에 따라 달라고 부탁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시식 시간이 되었다. 같이 아침 차려서 먹으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래서 결혼하나 봐요, 형부. 처제도 얼른 시집 가서 이런 행복을 누리라고. 전 형부가 있잖아요. 나 같은 남자 기다리다간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어. 눈을 좀 낮추라고. 헤헤, 그럼 이렇게 언니랑 형부랑 계속 같이 살죠 뭐. 처제는 연신 맛있다를 연발하며 싱글벙글이다. 어때? 기가 막히지? 네, 형부 같은 남자를 만나다니 너무 좋아. 난 그냥 오늘 아침 식사 얘기하는 건데. 마냥 이렇게 느그적 대다간 둘 다 지각할 것 같아 처제의 머리를 흐트러지게 쓰다듬으며 얘기했다. 늦기 전에 어서 먹고 학교 다녀와. 넵, 그럼 이따 저녁에 봐요, 형부. 토스트를 입에 한껏 구겨놓고는 가방을 메고 나서며 처제가 인사를 하고 나간다. 나도 서둘러 출근을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남입니다. 약 2년 정도 연애 후 작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4살 연하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쌍둥이 처제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제가 서울로 이직을 하면서 한 달 정도만 같이 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가진 돈 대비 괜찮은 전월세 집을 구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자연스럽게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남은 방도 있었고 연애할 때부터도 자주 보고 지냈던 사이라 저도 첫째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1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된 취향도 비슷하고 얼굴이나 체형도 똑같습니다. 게다가 입고 다니는 옷 스타일도 머리 스타일도 비슷해서 연애할 때부터 저를 놀리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3년이라는 시간을 알고 지내면서 많이 봐서 그런지 정말 자세하게 보면 아내와 처제가 구분이 되더라고요. 올여름 휴가에 다 같이 여행을 가려고 돈도 모으고 일정도 맞췄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해외여행은 갈 수가 없었고 제주도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비행기와 여행 가는 기분에 저희는 엄청 흥분해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첫날은 수영장에서 같이 놀았습니다. 물놀이를 한창 하다 보니 날도 저물어갔고 배도 고팠습니다. 숯불에 고기를 한참을 구워주는데 얼마나 덥든지 진속의 맥주를 제법 많이 마셨습니다. 방에 들어와 이야기를 하며 진정한 술판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사온 술은 다 마셨고 숙소 매점에서 추가로 술을 더 사가지고 왔습니다. 나름 조용한 리조트를 찾다 보니 배달 음식은 시킬 수 없었고 과자와 라면으로 술을 계속 마시며 놀았습니다. 엄청난 주량마저도 똑같은 두 여자 사이에서 결국 제가 먼저 만취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절하기 직전에 당신이 정신줄을 붙잡고 방으로 기어가다시피 해서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둘이서 얼마나 수다를 떠는 것을 듣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대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깼고 두 여자들이 완전 만취해서 비틀거리며 정리하다가 술병을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치우겠다며 주 여자들을 거실 소파로 옮겨두었고 식탁과 주방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나온 쓰레기들과 빈병을 버리려 잠시 숙소 밖으로 나갔다가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거의 잠들어 있던 두 여자들이 아내는 제가 자던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고 처제는 소파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대충 마무리를 짓고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술도 깼는데도 큰 소리에 놀라서 그런지 잠이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팔베개를 해주면서 제품 안에 쏙 들어오는 아내를 보니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도저히 그냥 바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조심스럽게 아내의 옷을 벗기고서는 키스를 하였습니다. 아내도 기다렸다는 듯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저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뒤에서 안고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등에 못 봤던 작은 큐피트 화살 문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얼굴을 자세히 보니 아내가 아니라 처제였습니다.
멈추고 가만히 있으니 처제가 움직이면서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어찌할 새도 없이 처제 깊은 곳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은 이미 화해버렸고 서둘러 처제를 못 입히고 소파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들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잘 자고 있는 그 두 사람을 보다가 바닥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처제가 아침 먹으라면서 깨우는데 정말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전날에 그 사고를 기억하는 뭔지 말을 꺼내면 뭐라고 해야 하지? 오만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해장 라면을 먹는데 입으로 먹는 건지 코로 먹고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순간순간 아내와 처제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그 두 여자들은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너무 힘들다며 다시는 술을 안 마신다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제가 지난밤에 격한 꿈을 꾸었는지 온몸이 쑤신다는 말에 제가 더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눈치만 보면서 4박 5일간의 휴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잠을 잤고 저는 다방 정리 및 여행 빨래를 하고 있는데 처제가 제 옆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사건을 모두 다 기억한다면서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관계를 가지려고 그 침대에 누운 것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올라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입김이 너무 좋아서 거부하지도 않고 모르는 척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방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즉 제 아내가 잠이 들면 전쟁이 나도 모른다면서 제 팔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날은 실수였다고 하였지만 저와 속궁합이 너무 좋았다면서 꼭 해야겠다며 저를 데려가 침대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첫째 침대에서 두 번의 관계 후에 두 방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역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안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첫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희야, 내가 지방 출장이라도 가는 날이면 빨리 퇴근하고 들어오라며 하루 종일 독촉 메신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처제가 점심에 회사 앞으로 같이 밥 먹자고 찾아왔지만 보자마자 급하다며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내랑 하는 것보다 처자랑 하는 것이 더 궁합이 잘 맞습니다. 물론 아내랑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첫째에게 그날은 우리 모두가 술을 많이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여러 번 설득을 하였지만 그때마다 그런데 얘 계속 같이 관계를 가지냐는 처지의 말에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처제도 같은 일을 하면서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점점 더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찾아갈 시간이 너무 좋았고 한동안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기간에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제가 정말 나쁘고 미친 놈입니다. 집에서 아내를 두고 가끔은 처제와 모든 것을 분출하며 즐기고 있는 제가 무섭습니다. 처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편하게 행동을 하던데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에 살고 있는 63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 조카가 컴퓨터 인터넷이며 유튜브를 알려줘서 열심히 배우는 중이라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요새 나이 60이면 외부 활동도 많아서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컴퓨터를 잘 다룰 텐데 저는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문외한이라 걸음마 하듯 차근차근 익혀나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경북에서 태어나고 자라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엔 이렇다 할 사회생활 없이 집안 살림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친척 어른의 소개로 서울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괜찮은 남자라는 말만 믿고 만난 지 석 달 만에 혼인을 치렀는데 물론 급하게 한 결혼이라고 모두 실패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어긋났습니다. 겉보기에 아주 멀쩡했던 남편은 가만 보니 여자며 도박이며 술버릇까지 나쁜 짓에는 전부 홀린 듯이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에는 어린 마음에 저를 두고 밖으로만 도는 남편 때문에 어찌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의 허물도 못 덮어주는 여자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누구에게도 쉽사리 말할 수가 없었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가끔 올케 언니에게 투정 부리듯 얘기를 했던 게 전부였어요. 요새는 참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던데 그 시절에는 이혼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혼하지 않고 살았던 데에는 세월 탓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남들이 들으면 개도 웃고 간다고 할 말이지만 저희 집이 종갓집이기 때문이었어요.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지만 워낙 어릴 때부터 종갓집 자식으로 어찌저찌 살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던 터라 그게 저한테는 법보다 더욱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40년 가까이 내 가슴에 못을 박으며 견디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하고도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더군요. 내 손으로 바깥일 한번 해본 적이 없다 보니 결국에는 제가 돌아올 곳은 고향집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전부 돌아가셨지만 종갓집 장손이던 큰오빠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이혼했다는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몸이 좋지 않아서 며칠만 쉬어가겠다고 엉덩이를 들이밀었어요. 큰오빠는 워낙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양반이라 제가 감히 이혼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지 제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주더군요.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는 동안에도 이서방 밥은 누가 챙겨주냐는 단 한 번의 물음만 있었을 뿐 다른 생각은 못하더라고요. 아휴, 이서방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마누라가 아프면 서방이 직접 음식도 떠먹여주는 세상인데 자기 입에 들어가는 밥숟갈 하나 제대로 얻지 못할까 봐요? 그래도 그게 순리가 아니지 않냐. 어쨌든 우선은 네가 낳는 걸 최우선으로 둬야 하니 어쩔 수 없다만 영 안 될 것 같으면 큰 병원이라도 가서 검사를 받던지 하자. 세월 이렇게만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냐. 아가씨 얼굴살 빠진 것 좀 봐요. 시집 가기 전엔 공기 좋고 물 맑은 동네 사니깐 얼굴이 뽀얗더니 서울이 영 사람 살 데가 아닌가 보네. 여기 남는 땅도 있는데 몸 낫는다고 올라갈 생각 말고 이서방한테 내려오든지 알아서 하라고 해요. 올케 언니의 말에 큰오빠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그 후로는 딱히 말이 없었어요. 절 보고 툭 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말하던 큰오빠지만 그래도 막내 동생이라고 남매들 중에 특히나 저를 예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문제는 어찌어찌 덮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물론 그 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죠. 고향집에서 하루하루는 느긋하고 참 좋았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들 눈치 보며 조용히 노느라 좋고 어쩌고 할 것도 없이 그저 답답하기만 했는데 서울의 빌딩 숲에서 40년 가까이 살다 보니 어쩜 그리 고즈넉하고 아름다울 수 있나 싶었어요. 몇 년 전부터 TV를 틀면 아름다운 여행지가 많이 소개되는데 제 고향집도 그중 어디에 견줘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거든요. 물론 100년도 넘은 기와집이다 보니 하루에도 12번씩 손봐야 할 곳이 생겨나지만 부지런한 큰오빠와 올케 언니의 손길에 세월의 흔적은 그저 아름다움으로 남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잠시 들렀다 가는 제 눈에는 아름다움이지만 오빠와 올케 언니에게는 인고의 시간이 함께했겠죠.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도 오빠와 올케 언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동생들이 갑갑한 고향을 떠나 자신들의 삶을 찾아갈 때도 오빠와 언니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저희를 배웅해주고 다시 돌아오는 날엔 한결같은 모습으로 반겨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집 바닥에 있는 오래된 나무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왔어요. 종갓집 맞이로 태어나 평생을 자기 뜻 한 번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그저 어른들이 알려주는 대로 온전히 그 삶을 받아들인 오빠와 그 옆에서 꾀 한 번 부리지 않고 종갓집을 꾸려온 올케 언니. 오빠와 올케 언니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둘은 이 삶을 선택했을까요? 한 번은 제가 언니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언니는 뭐가 좋다고 종갓집 맏며느리 자리에 덜컥 시집 온 거예요? 나는 그 자리 돈을 얹어서 준다고 해도 싫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땐 뭘 알고 왔나? 그냥 아버지가 너 그리로 가라 하니깐 네 알겠어요 하고 오는 거죠. 그래도 어려서부터 손도 빠르고 음식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언니다운 말이네. 그래도 내 눈에는 언니가 참 대단해 보였어요. 어휴, 일도 일이지만 사사건건 집안 어른들이 참견하고 무슨 예의며 법도며 뭐가 그렇게나 많은지 50 넘은 손자 며느리 회초리 치는 사람이 우리 할머니 말고 또 있었겠어요? 언니는 그런 것도 다 아무렇지 않았어? 다시 태어나도 우리 집에 시집 올 거예요? 힘들었던 종갓집 살림은 아무렇지 않다던 언니였지만 제 마지막 물음에는 이렇다 할 대답은 않고 생각에 빠진 얼굴로 그저 먼 산만 보더군요. 구구절절 말하고 기억하면 못하겠냐만 올케 언니가 회초리를 맞았던 일은 제 기억에서도 참 아프게 남았답니다. 그때가 아마 조카가 6, 7쯤 됐을 땐가 봐요. 한참 뛰어놀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한 나이다 보니 조카도 다른 사내 아이들처럼 밖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공차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집안 어른들은 조카가 그렇게 뛰어노는 걸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저러다 우리 증손자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냐? 할머니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셨는지 종갓집 증손자가 혹여 넘어져서 생책이라도 날까봐 다 구부러진 허리를 하고서는 아이들 놀이터를 쫓아다닐 정도였어요. 문제는 그러다가 정말 조카가 다치게 된 겁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흙바닥에 넘어지면서 얼굴을 쓸리게 된 거예요. 큰 상처도 아니었고 연고 잘 바르고 며칠 지나면 상처도 싹 없어질 것 같은데 할머니는 그게 올케 언니의 잘못인 것 마냥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참, 그날의 기억이 더욱 마음에 남았던 건 억울할 만도 한데 한마디 대꾸도 없이 할머니의 매질을 견딘 언니의 모습 때문이에요. 사실 그날은 집안 제삿날이라 하루 종일 손에 물 마를 새가 없던 언니는 조카가 넘어지는 것도 보질 못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라는 자리가 그런 건지 아니면 어머니의 자리가 그런 건지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항상 언니의 탓이 되었답니다. 어른들 생전에는 그런 언니가 안쓰러워도 고맙다,
미안하다 말 한 번을 저 또한 제대로 건네지 못했어요. 예전에 한번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언니에게 좋은 화장품 하나 사다 줬다가 제 친정 엄마에게 온갖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무엇이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런 것까지 챙겨다 주니? 아유, 그럴 정신 있으면 네 조카 운동화라도 한 켤레 사다 줘라. 매번 저렇게 말하면 올케 언니도 기분이 상할 법한데 언니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배시시 웃으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장날에 나갈 땐 민호 운동화 사올 테니까 너무 역정내지 마시고 이 화장품 어머님이 쓰세요. 전 쓰던 거 있어요. 올케 언니는 눈치 없는 오빠와는 달리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마음을 전부 돌보며 참 살뜰히 보살펴준 것 같아요. 제가 이혼하고 내려왔을 때도 무슨 눈치를 챈 건지 하루는 마당에 앉아 옥수수를 먹다가 하늘에 뜬 초승달을 보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달도 차는 날이 있으면 기우는 날이 있죠. 그래도 달은 여전히 달이지. 보름달이면 달이고 초승달이면 달이 아닌가? 가족도 그런 것 같아요. 달이 차든 기울든 가족은 가족이야. 그날은 언니의 뜬모를 중얼거림에 오빠와 저 그리고 조카 녀석도 모두 고개를 갸우뚱거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속을 울케 언니가 꿰뚫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혼이며 뭐 그런 걸 상상도 못했을 양반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남봉꾼 남자를 보며 스치는 말처럼 이렇게 말했거든요. 남자가 저러면 갈라서는 게 낫지. 저걸 다 참으면서 살면 뭐해? 요새는 무조건 참는 것도 멍청한 짓이야. 딱 때가 왔을 때 이혼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지 않아요? 제가 살면서 투정 부리듯 했던 몇 마디를 기억했다가 제 상황을 읽어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속 깊은 언니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라는 말은 일절 묻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고마워 저는 더더욱 올케 언니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 얼마 뒤 일어난 일로 인해서 가족 모두에게 위기가 닥치게 되었어요. 그 일을 처음 눈치챈 건 고향으로 내려오고 한 달가량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다니는 조카가 그 당시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매일 야간 자율학습으로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버스를 내려 들어오는 길이 시골길이어서 큰 오빠 내외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항상 정류장까지 조카를 데리러 갔었답니다. 중학교 때는 근처 친구들이 조카와 같은 학교를 다녀서 다 같이 봉고차 하나로 통학을 했기에 집 앞에서 바로 내렸지만 고등학교를 가면서는 뿔뿔이 흩어져 따로 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는 고등학생이나 됐으면 혼자서 다니는 게 맞다고 했지만 올케 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언니의 걱정이 유별나다 싶기도 했지만 또 돌이켜보면 제가 자랄 때도 저희 집이 동네와 거리가 좀 있어서 밤에는 유독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 것이 언니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오빠와 언니가 조카의 하굣길에 투닥거리는 걸 막기 위해서 제가 내려가고는 언니와 저 둘이서 나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날도 좋고 해서 모처럼 셋이 함께 조카를 데리러 나갔어요. 민호 올 시간 다 되지 않았어? 아이, 얼른 나서자. 웬일로? 당신도 나가려고요? 저녁 먹은 게 소화도 안 되고 해서 산책 좀 가려는 거야. 평소라면 뚱하게 텔레비전 채널이나 돌리고 있을 오빠가 먼저 나서서 가자고 하더군요. 참 별일이다 싶었습니다. 모처럼 셋이 하는 밤 산책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조카가 타고 왔어야 할 버스가 도착했는데 아니 글쎄 조카가 없는 거예요. 보통 늦을 일도 잘 없지만 혹시나 늦을 때는 잊지 않고 연락을 주던 아이라 오빠 내외는 물론이고 저 또한 무척 걱정이 되더군요. 특히나 올케의 표정이 무척 안 좋아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같이 겁을 먹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이유도 모른 채 걱정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단 민호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학교 수업 늦어졌을지도 모르니까요. 잠깐 있어봐요. 하지만 조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급한 마음에 학교에도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올케 언니, 그리고 저, 셋 다 초조한 마음을 어찌할 바 몰랐지만 우선은 다음 버스가 도착하길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시간당 한 대 있는 버스라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의외로 오빠와 언니가 다투는 바람에 시간은 빨리 지나갔습니다. 언니가 워낙 초조해하자 오빠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큰 소리를 낸 게 불씨가 되었고 그 바람에 언니도 평소답지 않게 눈물바람까지 일으키며 말다툼이 번져갔어요.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야? 민호한테도 무슨 사정이라는 게 생겼을지 모르는 건데 당신이 너무 걱정하니까 일단 기다려보자고 한 거 아니야? 사실 제가 보기에도 언니의 비약이 너무 심하다 싶은 면은 있었어요. 가족들 모두 종갓집 종손이라고 민호를 더욱 챙긴 부분은 있었지만 그게 가족 간의 사랑이 없다고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또 나름 서운한 부분이 보였나 보다 싶어서 굳이 오빠와 언니의 싸움에 끼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후딱 지나고 다음 버스에 민호가 타고 있더군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학교에 핸드폰을 두고 와서 다시 가지러 가느라 버스도 놓치고 연락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놈아, 그럼 내일 찾으면 될걸. 아무도 없는 학교에 혼자 찾으러 가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가족들 걱정할 거 생각해서 핸드폰 찾으면 제일 먼저 연락을 해줬어야지. 학교에 당직 선생님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리고 배터리 간당간당해서 연락 못했어요. 조카는 제 나름의 변명이라고 제 엄마의 말에 따박따박 대꾸를 하는데 그 모습이 평소 조카의 성격과는 영 달라서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무 일 없는 게 어딘가 싶어서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빠가 올케 언니 몰래 저를 부르더군요. 영우가, 이 오빠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좀 이따 네 언니 장에 가고 나면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냐? 원래는 언니와 함께 장에 가기로 했었지만 오빠의 표정이 꽤나 심각해 보여 알겠다고 했어요. 언니에게는 따로 오빠가 할 말이 있다더라 라는 말은 안 하고 집에서 할 일이 있으니 이번에는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언니는 잠시 머뭇머뭇 생각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요, 그럼. 나도 오랜만에 친구한테 좀 들렀다 올 테니 나 기다리지 말고 오빠랑 밥 차려 먹고 있어요. 보통은 장을 들렀다가도 곧장 집으로